오늘이 중요한 날인 게 21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는 했는데 일단 대통령도 이것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1대 국회 저희가 좀 정리를 가볍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지금까지 10개인데요. 법안이. 이번에 이제 4개를 더하면 14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생각에 한 명의 대통령에게는 없었거든요. 전직 대통령 중에. 이거는 결국은 삼권 분립과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입법부를 존중해서 최대한 그걸 자제하고 절제되게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저렇게 무더기로 본인과 관계된 문제, 특히 또 본인의 부인과 관계된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100번 양보해서 그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본인을 보호하고 본인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21대 국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하나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대통령실을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부분도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대표고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 여론을 잘 들어서 그걸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로 갔으면 아무리 자기 감정적, 자기 개인적인 어떤 출세,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나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뽑아준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대의기관의 역할입니다. 그거 제대로 못한 부분에서는 깊이 고민이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주문하셨으니까 새로운 국회.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21대 국회 모습 어땠는지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별로 22대 국회 돼도 달라질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도 이제 전반기하고 이제 후반기를 좀 나눠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이전과 그 이후. 그 이전에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대 야소 상황이었고 그때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들도 다 했던 거고 야당이 그때 국민의힘이 이제 별로 이렇게 의석수도 없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민생 법안들도 좀 더 많이 처리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제 여소야대 상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수도 없고 강행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이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어차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은 이제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법안 처리하지 말고 그냥 시행령으로 적당히 하자. 그래서 시행령 통치를 해왔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21대 국회 이제 후반기는 거의 이제 그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 전반기도 지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봐요. 자, 조금 전에 22대 국회 가면 좀 바뀌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최진봉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자,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을 보자고요. 친윤 공천이 더 거세게 진행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살아 돌아온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친윤 핵심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현역 중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 친윤 호소인 해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냥 버튼 누르면 그대로 그냥 하는 그러니까 강화된 용산 출장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전당대회가 있으면 전당대회 당대표가 새롭게 나와야 되고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구도라면 과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21대 국회 후반기에 재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 한동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본인 어찌됐건 이제 그 성공 가도를 가기 위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도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민심에 좀 이제 반응을 좀 보이면서 그렇죠. 예. 여야 협치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민생 법안에서도 성과를 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혹시 하면 예,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저희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들 관련된 법안들 22대 국회에서도 이 민생 법안들 보니까 뭐 구하라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마지막까지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됐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퇴장해버리고 그 다른 법안, 쟁점 법안이 4개 법안이 문제가 돼가지고 퇴장하고 그냥 그 여당만 남은 상태에서 처리되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직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안건도 차라리 그냥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이 이런 안건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건 먼저 할 게 아니고 논쟁적이고 물론 상당히 의견이 충돌되는 지점들을 먼저 상정을 하게 되면 뒤에 안건들은 거의 무산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논쟁적인 것들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처리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꾸지 않은 부분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운용의 묘가 생각합니다. 아쉬웠다 이런 말씀. 그런데 이 부분은요 민주당도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여소야대 이제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같은 경우에도 민생 법안들이 여야 간 쟁점 없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류돼 있던 게. 사실 그런 것부터 전략적으로 먼저 처리하면 되는데 민주당도 정쟁에 사실은 굉장히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 없는 민생 법안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본인들 별로 안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서도 운용의 묘가 아쉽다 이런 그래서 말씀.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22대 국회에서 뭔가 전반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정치 투쟁도 해야 되겠지만 이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 특히 21대 국회에 계류됐는데 처리 못한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좀 빨리 우선 처리하는 그런 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